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위클리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소연, 한다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 속에서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을 모두 챙겨보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번 주 주목받은 정책 이슈부터 생활 속 경제 뉴스, 그리고 스포츠와 라이프 분야의 주요 이슈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소식만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흐름을 가장 쉽고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 위클리 이슈 포커스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핵심 정책들과 이슈들을 정리해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초과근무 보상 체계를 현실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그동안 공무원은 하루 4시간까지만 초과 근무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상한을 없애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업무가 몰리는 재난 대응이나 긴급 현안 상황에서는 일은 했지만 수당은 못 받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한 월 단위 관리 기준은 유지하고 초과 근무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장시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 등 4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약 17,000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실직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종사자들의 고용 안전망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튜브가 생성형 AI로 만든 저품질 콘텐츠에 대한 수익 창출 제한을 강화합니다. AI를 활용해 비슷한 영상을 대량 생산하거나 다른 영상을 짜깁기한 콘텐츠는 물론 의료, 금융, 법률 분야에서 AI 아바타가 전문가처럼 조언하는 콘텐츠도 광고 수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최근 유튜브에는 이른바 AI 공장형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콘텐츠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AI 활용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창의성과 책임이 담긴 콘텐츠만 보상하겠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는 콘텐츠도 얼마나 사람다운 가치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주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박소연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할 때 흩어진 경력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또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24 통합 경력증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재직자나 퇴직자, 프리랜서들은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나 계약서 등 여러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고용24 누리집과 앱을 통해 정부가 검증한 경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통합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국가기술 자격, 직업훈련 이수 정보 등 모두 24종입니다. 또 이력서를 작성할 때도 등록된 경력 정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고 올해 11월부터는 민간 취업 플랫폼에도 경력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해외 취업 경력과 어학 성적 등으로 연계 정보를 확대해 오는 2027년까지 총 31종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글로벌 기업들과 한국의 AI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대표와 샘 알트먼 오픈 AI 대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등 글로벌 AI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 AI 공급망 전반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역량, 그리고 높은 기술 수용성을 바탕으로 한국이 아시아 AI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대표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샘 알트먼 오픈 AI 대표도 한국을 중요한 협력국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고 피지컬 AI와 에너지 분야 투자 등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역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언급하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인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AI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AI 산업 생태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통합 경력 증명 서비스 도입과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한다원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자 연장을 결정한 건데요. 정부는 최근 2달 연속 3%를 웃돌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7월에는 2%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먹거리와 원자재 등 주요 민생 품목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신선란을 이달 초까지 매주 약 2천만 개씩 시장에 공급하고 고등어 역시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이달 말까지 연장했는데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수입 확대 등의 대책이 실제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투자자도 해당 상품을 추가로 매수하려면 강화된 예탁금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예탁금으로 안정되는 현금의 기준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주식을 매도한 직후 매도대금으로 다시 거래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실제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결제일인 매도 후 이틀부터 예탁금으로 인정됩니다. 또 매도대금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 역시 기본 예탁금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린 과도한 회전 매매를 줄이고 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에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19일부터는 시장 가격과 상품 가치 사이의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 관리도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정책 이슈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정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꼭 알아두면 좋을 정책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산업들을 탐구하는 산업백과 시간입니다. 박소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산업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 산업백과에서는 인공지능과 결합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기술, 스마트 글라스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는 안경 형태의 기기에 카메라와 센서, 디스플레이 등을 결합해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웨어러블 기기인데요. 이 스마트 글라스 산업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실 공간 위에 정보를 표시하는 증강현실 기술 구현에 집중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결합하면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기능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기기를 넘어 사용자의 일상을 돕는 AI 기반 기기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글라스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현재 스마트폰은 가장 대표적인 개인 디지털 기기로 자리 잡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스마트폰 이후를 이끌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찾고 있는데요. 스마트 글라스는 손으로 화면을 조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음성이나 시선, 손동작 등을 활용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길 안내와 실시간 번역, 사진 촬영, AI 비서 기능 등 일상 속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는 안경 브랜드 레이벤과 협력한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하며 AI 기능을 접목한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는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작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물류 분야에서는 작업 안내나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또 원격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현장 작업자가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화면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숙련자의 경험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의 새로운 보조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 지원이나 의료 교육 등에서 관련 기술 적용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교육 과정에서 실제와 가까운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실감형 학습 환경 구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현실 공간에 디지털 정보를 더하는 기술을 통해 기존 화면 중심 교육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메타는 물론 구글 역시 AR과 AI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애플은 스마트 글라스와는 다른 형태지만 혼합 현실 기기인 비전 프로를 통해 공간 컴퓨팅 시장에 진출하며 새로운 웨어러블 컴퓨팅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아직은 가격과 배터리 성능, 기기의 무게와 착용감 등이 개선돼야 하고 카메라가 탑재된 제품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스마트 글라스가 일상적인 기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함께 사용자 신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스마트 글라스는 인공지능과 결합해 사람과 디지털 정보를 연결하는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아직 대중적인 필수 기기로 자리 잡은 단계는 아니지만 산업 현장과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글라스가 우리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과 일하는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백과였습니다. 이제는 AI와 만나 진화하고 있는 스마트 글라스 산업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산업 현장부터 우리의 일상까지 스마트 글라스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확한 데이터로 트렌드를 짚어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허찬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숫자로 트렌드를 읽어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한국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한국 대학을 찾는 발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고등교육의 풍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학 캠퍼스에는 어떤 나라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을까요? 오늘 데이터픽에서는 통계를 통해 2025년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초상과 외국인 유학생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 환경과 유학생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총 403개의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로 꾸준히 줄던 대학생 수는 2025년 기준 약 233만 명을 기록하며 다행히 소폭 반등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국 대학 캠퍼스의 총 면적입니다. 무려 129.7제곱킬로미터로 서울에서 가장 넓은 이른바 강남 3구의 총 면적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 넓은 인프라를 채우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5년 4월 기준 총 25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야흐로 외국인 유학생 25만 명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유학생은 어떤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을까요?
유학생들의 내부 구성을 들여다보면 우리 대학들이 단순한 어학연수 코스를 넘어 전문 학문을 탐구하는 글로벌 교육허브로 진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유학생의 과반을 훌쩍 넘는 약 17만 9천여 명이 정규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반면 단기 어학연수 등 연수과정 학생은 7만 3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높아진 학문적 수준과 졸업 후의 커리어 비전의 매력을 느낀 해외 인재들이 한국 대학의 정규 과정으로 대거 진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중국이 밀려나고 베트남이 유학생 수 1위 국가로 새롭게 등극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은 약 7만 5천여 명으로 중국과 불과 378명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3위 우즈베키스탄, 4위 몽골, 5위 네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국내 고등교육 국제화의 중심축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 크게 이동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물론 아시아권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이아나, 나우루, 몰디브처럼 이름도 생소한 작은 섬나라나 지구 반대편에서 온 단 한 명의 유학생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록 한 명일지라도 이들이 한국 캠퍼스에서 겪는 경험은 훗날 두 나라를 잇는 튼튼한 교량이 될 텐데요. 이러한 유학생 지형의 변화는 단순히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학령 인구 급감이라는 위기 속에서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발벗고 국제화 전략을 펼쳤고 정부 역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유지 정책을 쏟아낸 전략적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개방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강남 3구보다 넓은 캠퍼스 위에서 베트남과 중국, 중앙아시아, 그리고 낯선 섬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함께 모여 꿈을 키워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데이터가 말해주는 오늘날 우리 대학들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을 넘어 한국 속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대학들이 앞으로 또 어떤 글로벌 인재들을 길러낼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픽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흐름을 짚어드리는 테크노트 시간입니다. 한다원 아나운서,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은 통합 설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능이 뛰어난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또 패키징 기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은 지난 7월 25일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력적 협력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또 첨단 패키징 기술을 활용해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쌓고 연결해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인데요.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연산을 담당하는 AI 가속기뿐 아니라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 성능도 중요합니다. 메모리가 제때 데이터를 전달하지 못하면 전체 연산 속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HBM은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꼽힙니다. 두 회사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합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 기업이 만든 도면을 바탕으로 실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사업인데요. 브로드컴은 AI 데이터 센터용 네트워크 반도체와 맞춤형 AI 반도체 설계에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이 설계한 차세대 반도체를 초미세 공정으로 생산할 전망인데요. 회로 선폭이 미세해질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어서 성능은 높이고 또 전력 소비와 발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협력에서 주목할 또 다른 기술은 첨단 패키징입니다.
반도체 패키징은 완성된 칩을 보호하고 다른 부품과 연결하는 공정인데요. AI 가속기와 HBM 사이의 거리가 멀면 데이터 이동 시간이 길어지고 전력 소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첨단 패키징은 여러 반도체를 가까이 배치해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게 만들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여줍니다. 특히 칩 간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과 손실을 줄일 수 있어 고성능 AI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이번 협력 규모가 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2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8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삼성전자와 메모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기술을 모두 보유했다는 점을 앞세워 AI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브로드컴 역시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협력은 AI 반도체 시장이 개별 부품 중심에서 통합 솔루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높이려면 시스템 반도체와 HBM, 또 패키징 기술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가장 빠른 반도체 하나보다 메모리와 설계, 생산, 패키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개별 기술의 성능뿐 아니라 전체 반도체를 생태계 하나의 시스템처럼 구성하는 능력이 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협력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테크노트였습니다. 네,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통합 설계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기술로 혁신을 주도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테크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김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기술 산업 속 인물들의 이야기와 산업 흐름을 살펴보는 테크인 시간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식탁을 정리하는 로봇.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등장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인물은 바로 가정용 로봇 스타트업 썬데이 로보틱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 토니 자오입니다. UC 버클리에서 전기공학과 컴퓨터 과학을 공부한 토니 자오는 이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로봇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특히 주목받기 시작한 건 스탠퍼드에서 개발한 로봇 시스템 알로하 때문이었습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양손을 이용해 정교한 작업을 하려면 이 고가의 장비와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토니 자오 연구팀은 비교적 저렴한 장비와 모방 학습을 이용해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사람이 로봇의 팔을 움직여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AI가 이를 학습하고 스스로 같은 행동을 수행하도록 한 겁니다. 실제로 알로하는 배터리를 끼우거나 작은 물체를 다루는 것처럼 로봇에게 어려운 정교한 작업들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토니 자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박사 과정을 중단하고 함께 연구하던 청취와 함께 2024년 썬데이 로보틱스를 창업합니다. 이들이 선택한 시장은 공장도 물류창고도 아닌 바로 집이었습니다. 토니 자오는 식탁을 정리하거나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고 빨래를 개거나 커피를 내리는 등 일상적인 집안일을 수행하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는 물건의 위치와 작업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이 집안일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로봇 입장에서는 매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죠. 토니 자오가 찾은 해답은 바로 데이터였습니다. 썬데이 로보틱스는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스킬 캡처 글러브를 개발했습니다. 사람이 이 장갑을 착용한 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거나 물건을 정리하면 손의 움직임과 힘을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즉 로봇을 직접 수천 번 움직이는 대신 사람이 평소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 로봇에게 행동 데이터를 가르치는 겁니다. 회사는 미국 500곳 이상의 실제 가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했고 로봇은 약 1천만 건 이상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됐습니다. 최근 썬데이 로보틱스가 공개한 AI 모델은 처음 보는 옷과 학습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빨래 개기 작업을 수행하며 99%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생성형 AI가 수많은 텍스트를 학습하며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로봇이 인간의 수많은 행동 데이터를 학습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 로봇 시장의 핵심 자원이 반도체나 모터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담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연구자에서 이제는 로봇에게 인간의 일상을 가르치는 창업가가 된 토니 자오. 과연 그의 로봇은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처럼 우리 집에 익숙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테크인이었습니다. 네,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도전은 때로는 새로운 산업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일상까지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토니 자오의 이야기처럼 기술은 결국 사람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는데요. 앞으로도 테크인에서는 우리의 내일을 바꿀 혁신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식 초보와 함께 걷는 투자 길잡이 머니루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제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혜택은 확대하면서도 일부 범죄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만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도 일정 기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되고 기존 가입 기간 상한도 폐지되면서 혜택이 한층 확대됩니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올해부터 인정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늘어났고 정부는 앞으로 군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 대해서는 출산 크레딧을 제한하고 군복무 중 중대범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군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군복무 크레딧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성실하게 출산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출산 크레딧의 경우 국민 세금과 국민연금기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만큼 아동학대 부모의 노후를 국민 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7년부터 개정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출산이나 군복무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신의 가입 기간과 크레딧 반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뉴스 함께 살펴봤는데요. 경제 정책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에 앞서 주식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주식 투자의 기초를 보여주는 주린이 가이드 시간, 김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초보자를 위한 친절한 주식 설명 시간 주린이 가이드입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 보셨나요? 미국에서도 SK 하이닉스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어떻게 미국 주식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비밀, AD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투자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한국 증권 계좌를 만들고 원화로 환전하고 또 한국 거래 시간에 맞춰 투자하는 건 꽤 번거롭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ADR, 우리말로는 미국 예탁증서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식을 대신하는 교환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한국 주식은 은행 등 전문기관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미국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대신하는 증서, 즉 ADR을 달러로 사고 파는 겁니다. 덕분에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증권 계좌가 없어도 평소 미국 주식을 사듯이 한국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는 해외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다양한 나라의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자에게 더 쉽게 회사를 알리고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즉,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인 셈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인데 왜 미국에서 보이는 1주당 가격과 한국에서 보이는 것은 다를까요? 사실 미국에서 거래되는 ADR 1주가 한국 주식 1주와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떤 회사는 ADR 1주가 한국 주식 2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10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화면에 표시된 가격과 한국 주식 가격을 단순히 비교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 두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를 거래하더라도 잠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ADR에 투자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ADR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회사 실적이 그대로여도 환율에 따라 내 수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DR 한 주가 한국 주식 몇 주를 의미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시간도 다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문을 닫은 뒤에도 미국 시장은 거래가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ADR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다음날 한국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린이 가이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ADR은 해외 주식, 기업의 주식을 미국에서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주식 교환권입니다. 다만 투자할 때는 환율뿐만 아니라 ADR과 실제 주식의 비율, 그리고 거래 시간의 차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식 초보자들이 알아야 할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린이 가이드였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에 앞서 알아두면 좋은 개념들을 주린이 가이드에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기초 차근차근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과 꼭 알아야 할 용어를 쉽게 풀어보는 코인 가이드 시간입니다. 박소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동안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규제할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감독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클래리티 액트는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클래리티 액트의 핵심은 암호화폐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가상자산 시장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볼지, 또 어떤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과 투자자 모두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디지털 자산의 성격에 따라 감독 체계를 구분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암호화폐 현물 ETF 시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현물 ETF는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해당 자산 가격 변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현물 ETF가 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와 같은 규제 체계 정비가 이뤄질 경우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함께 앞으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상품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클래리티 액트가 현물 ETF 출시를 직접 결정하는 법안은 아니며 ETF 승인 여부는 각 자산의 요건과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업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 방향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금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법안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규제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암호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투자를 할 때는 정책 기대감뿐 아니라 해당 암호화폐의 기술력과 실제 활용 가능성, 시장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또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가이드였습니다. 클래리티 액트의 핵심 내용과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한다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가이드에서 살펴볼 기업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스트라드 비전입니다. 스트라드 비전은 차량 카메라가 자동차와 보행자, 차선, 교통 표지판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지난 6월 30일 코스닥의 기술 특례 방식으로 상장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계약 발표 당일 장 초반 주가가 20% 넘게 급등하며 특징주로 떠올랐습니다. 스트라드 비전의 핵심 기술은 비전 인식 AI 소프트웨어인 SV넷입니다. 차량 카메라 영상을 AI가 분석해 도로 위의 물체와 상황을 구분하는 기술인데요. 앞차와의 거리 유지나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에 활용됩니다. 또 특정 반도체나 카메라에 종속되지 않아서 다양한 차량용 반도체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가 원하는 환경에 맞춰 적용하기도 쉽습니다. 스트라드 비전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애티브와 체결한 공급 계약입니다. 계약 규모는 237억 1,200만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 약 180억 원에 130%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복수의 차량용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멀티비전 소프트웨어를 애티브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약 14개월이며 공급 대상은 글로벌 시장입니다. 코스닥 상장 이후 처음 공시된 대규모 계약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애티브는 스트라드 비전의 최대 주주이자 핵심 고객사입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1차 부품 공급사인데요. 이번 계약은 애티브의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스트라드 비전의 기술이 실제 차량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형 부품사의 기술 검증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추가 계약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금액 전체가 한꺼번에 매출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계약은 핵심 성과 지표 달성과 고객사 검수, 또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 양산 준비 등을 기준으로 총 6단계에 걸쳐 대금이 지급되는 마일스톤 방식인데요. 각 단계의 기술 검증과 고객이 확인이 완료돼야 계약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려면 개발 일정과 기술 검증을 계획대로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이제 기계 장치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되는 카메라와 센서가 늘면서 수집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비전 인식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스트라드 비전은 이번 계약을 통해 기술력을 사업 성과로 연결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계약 진행 상황과 추가 고객사 확보, 양산 라이선스 매출 증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자율주행 AI 시장의 성장과 함께 코스닥의 새로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가이드였습니다. 네, 스트라드 비전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머니루트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김서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 통신사와 유통, 콘텐츠 플랫폼까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유출 이후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전화가 부쩍 늘었다는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나 하나만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오늘은 내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내 이메일이나 계정 정보가 유출 사고에 포함됐는지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통신 3사가 함께 운영하는 패스 앱에서는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훼손이 있는지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 모르는 사이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여러 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가입한 서비스 중 어디에서 정보가 샜는지 스스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런 공식 조회 서비스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 관리입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계신 분들 아마 적지 않으실 텐데요.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한 곳에서 정보가 유출되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다른 사이트까지 연쇄적으로 뚫리는 이른바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쓰는 사이트일수록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시고 가능하다면 6개월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밀번호를 일일이 기억하고 바꾸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비밀번호 관리 앱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중인증, 즉 2단계 인증 기능은 꼭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털이나 은행, 쇼핑 앱 대부분이 로그인 시 휴대전화 인증이나 OTP 같은 2단계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추가 인증 단계가 있으면 실제 도용까지 이어지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번거롭다고 꺼두셨다면 오늘 한번 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 사용 알림은 실시간으로 받아보기입니다. 새벽 시간대에 낯선 해외 결제로 피해를 보신 사례들이 최근 잇따랐는데 카드사 앱에서 결제 알림을 문자나 푸시로 실시간으로 받아두시면 이상 결제를 바로 알아채고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정지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요. 혹시 알림 설정을 미처 못 해두셨다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카드 이용 내역을 앱으로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상 결제를 빨리 발견할수록 피해 금액을 줄이고 이후 복구 절차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섯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메일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기입니다. 택배 배송조회, 대출 안내, 공공기관 사치 문자 등으로 이장한 스미싱 문자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만큼 발신 번호가 낯설거나 내용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실제 기관 번호와 비슷하게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수법도 늘고 있어서 번호만 보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해야 할 경우라면 문자 속 링크나 전화번호 대신 해당 기관의 공식 앱이나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밖에도 자주 안 쓰는 웹사이트나 앱 계정은 정리해서 탈퇴해 두시고 회원가입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다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로그인하지 않은 휴면 계정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한 번쯤 시간을 내어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몇 가지 습관만 들이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걸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최소한으로 남기고 남겨진 정보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그것이 유출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플러스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비밀번호 관리와 2단계 인증, 스미싱 예방법까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테니스와 탁구, 배드민턴의 매력을 모두 담은 피클볼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데요. 스포츠 프리즘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김혜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프리즘입니다. 최근 미국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슈화되고 있는 스포츠가 있는데요. 테니스, 배드민턴, 그리고 탁구를 섞어놓은 듯한 묘한 이 스포츠, 바로 피클볼입니다. 플라스틱 공이 라켓에 맞을 때 나는 경쾌한 소리가 특징인 이 스포츠에 최근 르브론 제임스, 톰 브래디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은 물론 빌 게이츠 같은 억만장자들까지 수백억 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면서 앞다투어서 프로구단 인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때 낯선 이색 종목에 불과했던 피클볼이 어떻게 전 세계 자본이 주목하는 거대한 비즈니스로 급부상하게 된 걸까요? 그 폭발적인 성장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압도적인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거대한 참여형 생태계입니다. 피클볼은 진입 장벽이 매우 낮고 체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가 한 코트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대중성은 곧바로 라켓과 네트 같은 장비 시장은 물론 관련 스포츠 의류와 커뮤니티 산업의 폭발적인 수요로 직결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클볼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고부가가치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코트가 작고 랠리의 공방전개가 매우 빠른 피클볼은 시청자들의 즉각적인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는 숏폼 콘텐츠와 스트리밍 중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경기의 호흡이 짧고 몰입도가 높아 글로벌 브랜드들의 스폰서십 요치가 용이하고 중계권의 가치 역시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에서도 피클볼 특유의 매력과 운동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동호인들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구 규모의 대회가 속속 개최되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을 임시로 개조해 사용하는 등 공간 확보를 위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피클볼은 단순한 이색 종목이나 유행을 넘어 스포츠용품, 공간 임대, 미디어 콘텐츠가 결합된 거대한 융복한 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재밌는 스포츠 하나가 등장했다고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새롭게 열리는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와 산업적 접근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낯선 이색 스포츠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 앞으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프리즘이었습니다. 네, 김혜인 아나운서와 함께 새로운 스포츠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클볼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휴가와 재충전의 계절인 만큼 잠시 여유를 갖고 올 한 해를 돌아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이슈들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